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창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육생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윤리 사건 중에 아주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AI 챗봇 이루다 사건이 일어났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강조보다는 아직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인데요. 인공지능 윤리 최근에 좀 많이 들어보시긴 했지만 이제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가 어떤 개념이고 또 왜 중요하고 그리고 어떠한 핵심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들은 뭐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3차시, 이제 3교시를 진행할 건데요. 네, 첫 번째 교시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기술과 인간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인공지능 윤리의 개념과 핵심 내용 및 그 사례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 거고 마지막 3교시에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과 AI와 인간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통찰력도 같이 가져가 주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기술과 인간 삶의 변화를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를 창립해서 이끌고 있고요. 네, 저희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윤리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교육하고 전파하는 단체입니다. 네,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께서는 한번 저희 협회 홈페이지 방문해 보시면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요. 자, 합성한 그런 어떤 특수효과를 구현한 영상이 아니에요. 이 영상은요. 실제로 어떤 분이 어떤 기기를 타고 나는 장면을 실제로 찍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을 자유자재로 지금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기기를 타고 날고 있는데 이 기기를 만든 분은요. 바로 프랭키 자파타라고 하는 프랑스인입니다. 네, 발명가이자 모험가고요. 이분이 이제 이 기기의 이름을 이제 플라잉 보드, 스카이보드라고 이제 지었어요. 그래서 이 플라잉 보드를 타고서 이제 자유롭게 막 하늘을 날고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네, 이런 장면들을 지금 보셨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늘을 자유롭게 정말 새처럼 날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는데, 뭐 비행기 타지 않고 이제 정말 새처럼 자유롭게. 그런데 이런 꿈들이 아마 다 있으셨을 건데,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과거에 꿨던 꿈들이 이제 꿈에 그치지 않고 정말 현실화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인간이 꿈꿔왔던 일들, 그리고 과거에 인간이 정말 불가능했지만 뭔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과학기술의 힘에 의해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기는요, 플라잉 보드라는 기기는 이제 시속 200km까지도 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최대 한 번 충전하면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기를 지금 프랑스 군대에서는요, 프랑스군에서는 이제 군사용으로 또 활용하려고 계약을 또 맺었다고 합니다. 또 이 프랭키 자파타라는 분은 이 플라잉 보드를 타고 2019년도에 네, 자, 영국 해협을 실제로 건너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이제 기기를 발명을 했죠.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러한 기기가 대중화되면요, 이제 바로 이런 기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날아서 빠르게 갈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일들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이 사진 안에 이제 어떤 기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기가 자,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자, 뭘까요? 네. 네, 뭐라고 막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이 기기는요, 애니악이라는 컴퓨터죠. 네, 세계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라고 하는 애니악입니다. 자, 이 애니악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가 1946년도에 나왔죠. 네, 무려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에 나왔죠. 자, 이 애니악이라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가 이제 활용하게 된 거는 이제 군사용 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죠. 바로 방 하나를 정말 가득 채울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무게도 30톤 정도가 됐어요. 근데 성능은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전자 계산기 있죠, 이렇게 계산할 때 쓰는 그거보다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약 70여 년이 흐른 뒤에, 자, 2019년도에는 우리나라 삼성에서 만든 무슨 스마트폰이 나왔죠? 네, 접는 스마트폰, 세계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불과 70년 만에 컴퓨터가 굉장히 이제 작아지고, 그리고 성능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크기는 20만 배가 작아졌죠. 그리고 성능은 20만 배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네. 이러한 내 손 안의 컴퓨터, 스마트폰이 이제 지금은 활발하게 쓰이고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지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의 컴퓨터가 또 나올까요? 네, 지금 많은 또 과학자가, 개발자들이 연구하고 있죠. 스마트 글래스 같은 이제 웨어러블 PC,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는 입는 형태의 컴퓨터가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더 편리하게 우리가 온라인상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갖춰지게 되는 거죠. 네, 뭐 스마트 글래스 안경 형태뿐만 아니라 입는 형태도 가능해요. 뭐 내 옷에 부착하는 형태의 컴퓨터라든지 가방 형태라든지, 또 이제 최근에 AR, VR, 네,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활용한 그런 네, 컴퓨터들이 또 나올 예상에 이제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기술의 발달 속도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인공시대, 인공지능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는 어떠한 큰 변화가 있느냐? 보통 이제 3초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이라고 3초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 초공유라고 해서 이제 4초를 얘기합니다. 네, 초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인간의 두뇌를 초월해서 인간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시대를 말하는 거죠. 초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또 인간과 사물이 모두 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기와 인간이 다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주고받고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된다라는 게 초연결이고, 근데 초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동질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융합이 되죠. 네, 근데 이제 이질적인 것들도 융합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인간과 기계가 융합이 되고, 또 인간과 동물이 융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인간과 기계는 이제 우리 인간의 이제 장애 같은 게 이제 있다면, 또 어떤 좀 어려운 어떤 이제 그런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 기계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체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언맨 영화 보면은 아이언맨 수트 같은 거를 이제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가진 이제 인간이 장애를 극복하게 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또 하나 이제 인간과 동물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돼지의 인공장기를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장기, 동물의 인공장기를 인간의 장기에 이식해가지고 네, 이제 인간의 질병을 더욱더 이제 극복하고 더욱더 수명을 연장하는 이러한 연구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질적인 부분도 융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공유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초공유 사회는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극복되면은 굉장히 더욱더 활발히 이제 이루어질 건데, 자, 우리 의식주 부분들이 이제 공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자동차 공유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하시죠? 우버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타다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집은 어떤가요? 집도 이제 우리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서비스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옷도 여러분들 혹시 이제 면접 가기 위해서 정장 같은 거를 막 구입을 요즘에 안 해요. 예, 이제 옷을 빌려주는 대여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옷을 빌려서 공유해서 입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요즘에 음식까지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등장했어요. 그래서 공유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냉장고에서 서로 음식들을 공유해서 먹고, 뭐 이제 자기가 필요한 음식은 먹고 또 남는 음식은 공유하고 이런 서비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는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소비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초공유의 사회라는 겁니다. 네, 자, 하지만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 우리가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크게 돈을 이제 벌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직업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네, 돈을 벌기 위해서죠. 예, 의식주 문제, 생계 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데, 이제 자, 인공지능과 로봇이요, 인간의 의식주 부분을 해결을 다 해줘요. 네, 인간보다 훨씬 더 잘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로봇은 훨씬 뛰어나고,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네,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의식주 같은 이러한 제조가 필요한 물건들을 굉장히 저렴한 값에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무료화 된다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의식주 부분을 인공지능과 로봇이 거의 저렴한 비용으로 거의 무료 수준으로 이제 제공을 해준다고 하면, 인간은 이제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직업을 갖고 이제 살아야 될까요? 네, 자, 그냥 땡까 네, 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네, 그렇게 살면 또 재미없잖아요. 네, 분명히 아마 자, 이제는요, 정말 인간이 내가 잘하는 일,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꿈과 같은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게 이제 이러한 과학 기술의 힘, 인공지능의 이제 힘이 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자, 이러한 이제 시대의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자, 아까 생계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집 문제, 뭐 요즘 우리나라도 집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사실 집도요, 이제 비용을 그렇게 크게 많이 들여서 살 필요가 없어요. 3D 프린터를 통해서 집을 뚝딱뚝딱 네, 금방금방 지어주고 아주 저렴한 값에 지어주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내 집을 갖고 싶은 사람은 그런 기업에 이제 의뢰를 해서 3D 프린터로 아주 며칠 만에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가져줄 수 있겠죠. 아니, 심지어 사실 집을 갖고 우리가 살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공유 주택이 활성화 이제 되고 공유 사회가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서 한 달 살고, 미국에서 한 달 살고, 호주에서 한 달 살고, 유럽에서 한 달 살고, 계속 평생을 이렇게 공유 주택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러한 이제 하나의 이러한 어떤 것도 현실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거리 격차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루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진공관 안에서 이제 음속으로 달리는 교통수단이죠. 자, 이런 것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율 드론 택시라고 해가지고 드론 형태의 택시를 타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택시예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가지고 얼마든지 빠르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제 데려다주는 이러한 교통수단들이 등장하면요, 이제 뭐 굳이 수도권에서 우리가 몰려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네,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이런 초고속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면, 굳이 뭐 서울, 뭐 경기도, 뭐 이렇게 수도권에 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집값도, 서울 수도권 집값도 이제 떨어지겠죠. 네.
가장 우리가 인공지능과 4차 산업 기술들의 지금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분야가 바로 바이오 헬스 분야입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요.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불치병, 난치병들의 치료제와 백신을 이제 완벽히 개발해 준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백신이요. 지금 1년 만에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코로나 백신이 1년 만에 개발됐다?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에요. 네. 보통 백신을 개발할 때는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임상시험까지 다 통과해서. 네. 근데 물론 지금 좀 긴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백신 개발이 1년 만에 됐다.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과학기술의 힘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향후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 이번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교육 문제, 우리 이제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국영수 같은 정보 같은 이제 그러한 개념들은 웨어러블 PC,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내가 이제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이제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이제 정보 같은 것들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인간은 이제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 또 잘하는 일들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네, 그런가 하면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어도 우리 지금 뭐 공부 많이 하는데 영어 뭐 이제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시간으로 동시 번역 AI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국인 앞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면 그 AI 인공지능 AI가 번역을 해서 바로 그 상대방에게 그 나라 언어로 제공을 해주는 전달해주는 이렇게 되면 뭐 외국어를 몰라도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어쨌든 이러한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이제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상의 상의 욕구를 추구하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상의 욕구는 이제 인간관계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죠. 네. 그래서 기존에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인간은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를 이제 목표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정말 그야말로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자신을 하기 위한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꿈과 같은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네. 자, 이러한 4차 산업 기술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죠? 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네. 인공지능은 지금 뭐 이제는 인간 삶에 너무나 녹아들어 있고 이제는 기술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빨리 하고 있어서 이제 인간의 삶에 뗄 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죠. 인공지능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네, 도구라는 겁니다. 인간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네, 이 목적은 뭐죠? 목적은 무엇이 목적이죠? 인간이 목적입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강의의 주제인데 결국은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이 목적이 돼야 되고, 자, 인공지능이든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4차 산업 기술들은 모두 다 인간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수단이다. 도구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인공지능이 결국 인간을 편리하게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인공지능이요 인간의 목숨을 구하는 이러한 케이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자 어떤 케이스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SK텔레콤 뭐 기가진이, KT 기가진이, LG U+ 이런 이제 통신 3사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많이 이제 런칭해서 자 이제 제공하고 있죠. 인공지능 스피커를 우리 지자체에서 노인 복지 차원으로 많이 제공을 한다고 해요. 특히 이제 독거 노인,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이 혼자 사시는 노인들은 이제 위급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구조 신호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 전화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고 기가진이 구해줘, 아리아 119에 신고해줘 이렇게 이제 구조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 요청을 이제 하면 인공지능이 알아듣고 경찰서나 119에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작년에 무려 33명의 목숨을 구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근데 매년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인공지능 스피커의 구조 신호를 듣고 독거 노인분들을 생명을 구한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자, 이 기사는 며칠 전의 기사인데요. 자, 어떤 노인이 실종이 됐어요. 네, 80살 된 노인 한 분이 실종이 됐는데 가족분들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청에서 최근에
드론 구조팀을 만들었습니다. 부서를. 그래서 드론 구조팀에서 이제 드론들을 운용을 해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이런 실종자들을 찾는데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드론 수십 대를 이제 띄워가지고 한강 공원에다 띄웠는데 자 바로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갈대밭에 쓰러져 누워있던 이제 그런 노인을 찾아내가지고 생명을 구한 이런 케이스가 일어났어요. 이러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드론으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케이스죠.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요, 자 인구도 많지만 자살자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자살자를 예방하는데 이제 활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자살을 하려는 이제 자살 징후자들이 있죠. 그런 징후자들이 SNS상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SNS상에 이제 비관적인 말들을 많이 올린다는 거죠. 죽고 싶다, 뭐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뭐 살기 싫다 이런 말을 올리면은 자 그런 실제로 자살로 연결되는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런 자살 징후자들이 올린 SNS상의 글들을 데이터로 다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었을 때 이제 자살로 이어진 케이스들을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또 새로운 글들이 올라오면 바로 그 분석을 해서 구조팀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무려 320명의 목숨을 이제 구한 이러한 경우도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도 자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좋은 기술은, 이러한 좋은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참 되면 좋겠죠. 네. 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공지능이 요즘에 나온 용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은요, 무려 약 70여 년 전에 1956년에 존 매커시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개념한 그러한 이제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의 개념은요, 지금과 똑같아요. 인공지능은 기계가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인공지능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기술이 급속도로 더 발달했느냐,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개념을 조금 더 한 번 더 정확히 알아보죠. 자, 인공지능이 뭐죠? Artificial Intelligence죠. 네,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바로 인텔리전스는 지능이라는 뜻입니다. 네. 지능이라는 건 뭔가요? 바로 인간의 두뇌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지능이라고 하죠. 네, 그럼 인간의 두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또 사고하고, 자, 판단하고, 심지어 사랑도 하죠. 감정도 표현하고, 이러한 많은 일들을 이제 두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러한 두뇌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가상으로 흉내낸 것, 인공적으로 흉내낸 것이 인공지능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무엇으로? 컴퓨터로. 네, 그래서 인간의 두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컴퓨터가 가상으로 흉내낸 것,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인공지능이 도대체 요즘 들어서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각광을 받게 됐느냐? 자, 인공지능은요, 결국은 어린아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면, 자, 학습을 시켜주지 않으면요, 아주 멍청합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그러니까 이제 이 인공지능에 계속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계속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똑똑해져요. 그래야 똑똑해야 우리가 그런 인공지능을 우리가 활용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예. 우리가 과거 1950년도에 인공지능 개념이 나왔을 때는요, 자,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해줄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어요, 별로. 자, 인공지능은요, 자, 똑똑해지려면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빅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과거 1950년대에는 데이터도 별로 없었고, 또 데이터가 있었긴 있었죠. 뭐 도서관에 자료들은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구조화해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기술도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달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1990년에 들어서 갑자기 데이터가 폭증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바로 인터넷이 등장했습니다. 네, 인터넷이 개발이 됐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많은 데이터들을 생성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우리 유튜브들 많이 쓰실 텐데 유튜브의 영상이 하루에 수억 건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루에도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폭증을 하고 많이 생기자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 양이 굉장히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많은 무수한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똑똑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최근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발달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하나는요, 컴퓨팅 기술이에요. 컴퓨팅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딥러닝, 이따가 말씀드릴 딥러닝이라는 걸 할 때 컴퓨팅 파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CPU의 어떤 능력, GPU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보다 CPU, GPU의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뭐 저도 어렸을 때 흑백 컴퓨터를 썼었어요. 흑백. 네, 화면이 흑백이에요. 네.
컬러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라고 해서 3.5인치, 5.25인치 이런 걸 썼었는데 지금 하드 디스크에서 SSD에 네, 이제 뭐 더 이제 그런 저장 용량도 늘어나고 이러한 이제 컴퓨팅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자 딥러닝이 가능해진 겁니다. 네, 그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죠. 알파고라는 딥러닝을 통한 혁신적인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고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차 기술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현재 우리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전자 제품들 대부분 다 인공지능 기술이 조금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요 인공지능 기술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프로그래밍 방식의 인공지능, 또 하나는 학습 방식의 인공지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나 이제 전자 제품에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은 대부분이 다 학습 방식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떠한 그냥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풋과 아웃풋, 인간이 입력한 대로 결과를 내는 그러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정말 막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다. 인공지능 막 이렇게 떠들지만 정말 내가 정말 딱 와닿게 인공지능 제품을 쓰고 있는 제품, 내가 정말 매일매일 활용하는 제품은 없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네, 뭐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정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딱 우리가 와닿게 인공지능이다, 이건 참 인공지능을 쓰고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제품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학습 방식의 인공지능 제품은 아직 별로 없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AI 스피커, 그다음에 챗봇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죠. 이제 챗봇이 학습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인공지능 학습 방식의 인공지능 제품이 이제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바로 뭘까요? 자율주행차. 네. 이제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은 이제 정말 조금 내가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아, 인공지능 시대가 됐다는 걸 좀 느껴질 겁니다. 왜냐면 자율주행차는 이제 앞좌석에 아무도 없어요. 네, 이제 자동차 혼자서 막 돌아다니고 나는 뒤에 승객석에 타가지고 원하는 곳 데려다 달라고 하면 데려다 주거든요. 이런 이제 자율주행차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됐다. 이제 내가 그런 걸 활용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와닿는 제품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꼭 제품만 있는 건 아니죠. 알고리즘 같은 것도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넷플릭스 영화 많이 보실 텐데 우리가 로그인하면 영화를 추천해 주죠. 막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그런 것도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거고,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 로그인하면 또 내가 살 만한 제품들을 추천해 주죠. 이런 것도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자, 주식 최근에 많이 하시는 분 많죠? 근데 이제 주식으로 개미가 기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자, 개미들은 이제 샀다 팔고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기관은요 지금은 다 인공지능으로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초단타 매매라는 거를 인공지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0.001초 사이로 샀다 팔다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가 기관을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자, 돈을 주식으로 벌 수 있는 게 더 힘들어졌는데, 자, 우리가 2017년도에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골드만삭스라는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회사 아시죠? 네, 골드만삭스에서 자, 원래는 주식 거래할 때 인간 트레이더들이 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 인간 트레이더 600명을 다 해고했어요. 그리고 딱 2명만 남겼습니다. 근데 이 2명도 개발자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개발자 2명만 남겨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수익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봤는데,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겠는데, 자, 오히려 매출이 50%, 수익이 50%를 더 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 트레이더가 이제 많이 이제 없어져서 이제 자, 비용이 절감됐죠. 근데 인공지능이 더 잘해. 그러면 뭐 수익은 더 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주식 분야에도 이제 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자, 이러한 이제 시점에서 문제가 있겠죠.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자, 일자리 문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동안 주식 거래를 했던 그러한 직원들 일자리를 다 잃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의 하나의 또 우려스러운 점이 일자리 문제죠. 네. 자, 인공지능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자, 우리가 인공지능 쓰는 역할은요 어떠한 문제, 인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예측을 해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달라는 거죠. 네. 인간은 예측이나 판단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은 걸 우리가 근거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인공지능은 인간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결과를 한번 예측하고자 할 때 정확하게 알아맞혀 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을 진정하게 이제 쓰려면 결국은 똑똑한 인공지능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계 학습을 한 인공지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반드시 머신러닝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자, 머신러닝이 뭔가요? 영어 그대로 기계가 학습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기계가 그냥 학습하고 끝나면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기계가 무엇을 통해서 학습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를 통해서. 네. 데이터를 통해서 기계가 학습을 해야지 인공지능이다? 아니에요. 또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데이터를 통해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돼요. 물론 처음에는 학습을 시킬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 인간이 해줘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알아서 혼자 학습을 해야 돼요. 스스로. 또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예요? 자, 기계가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까지 해야 돼요. 성장까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진정한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범주 안에는 머신러닝이 들어가고요. 자, 머신러닝 안에는 딥러닝, 심층 학습이라는 딥러닝이 들어가고 강화 학습이라는 게 또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머신러닝 하면요. 자, 인공지능에게 결과값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사진에 자, 한번 볼까요? 자, 강아지, 자,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판별해라 하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인공지능에게 자, 강아지 귀의 사진을 입력하면서 이것은 강아지 귀다. 고양이 눈의 사진을 입력하면서 이것은 고양이 눈이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다 일일이 알려준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입력을 하는 것이 머신러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진이 입력이 됐을 때 이제 기존의 데이터들로 근거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은 좀 다릅니다. 딥러닝은 결과값이 없는 데이터예요. 무작위 데이터예요.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강아지 사진, 고양이 사진을 그냥 무작위로 다 그냥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요. 입력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그러한 사진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분류 작업을 해요. 공통점을 찾아내요. 그리고 패턴화를 해요. 패턴을 찾아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생긴 사진들은 고양이 귀구나, 이렇게 생긴 사진들은 강아지 눈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이게 이제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그래서 강아지구나 고양이다라고 맞추는 거죠. 네. 그리고 딥러닝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인공신경망이라는 알고리즘을 씁니다. 자, 인공신경망이라는 알고리즘을 써야 딥러닝이 되는데 인공신경망이란 건 뭐냐면 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 두뇌 있죠. 두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활동을 모델링해서 만든 게 인공신경망이에요. 우리 두뇌에서는요. 자,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들이 있죠. 그런 신경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막 주고받으면서 우리 두뇌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뉴런들이 한 10개 있죠. 머릿속에. 한 100개 있나요? 아니죠. 수억 개, 수조 개가 있죠. 네. 그런데 과거에는요. 자, 우리 컴퓨터 기술, 컴퓨팅 파워가 낮았기 때문에 수억 개, 수조 개의 뉴런들을 계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델링한 그런 데이터들을 계산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컴퓨팅 기술이 좋아지면서 인간 두뇌의 뉴런들 같은 수조 개, 수억 개의 이러한 신경세포를 그대로 모방한 모델링한 이런 데이터들을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컴퓨팅 기술이 좋아져서 딥러닝이 가능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이제 딥러닝이 개발이 된 거고요. 자,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최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또 하나 개발이 됐어요. 강화학습이 아주 또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자, 강화학습은요, 뭐냐면요. 지금 머신러닝, 딥러닝은 어쨌든 데이터가 필요해요. 네,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자, 이 강화학습은 데이터가 필요가 없어요. 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약간 모순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데이터가 필요 없는 인공지능이 개발이 됐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혁신적인 인공지능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인공지능이 똑똑해질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은 인간하고 비슷하게 이제 또 구현을 한 건데, 인간은 사실 책을 보고 이렇게 배우기도 하죠. 데이터. 책을 인공지능에게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책만 보고 배우나요? 아니죠.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죠. 네, 바로 자,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 지식을 자, 똑똑해지는 그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에게도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건데 인공지능에게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 줘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하게 합니다.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스스로 그 경험 과정에서 그 목표를 점점 달성해 나가면 점수를 부여해줘요. 그래서 그 점수가 최대치가 되게끔 계속 노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을 거의 이제 할 때마다 준 점수들의 누적 점수가 최대치가 될 때까지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시도하면서 자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강화학습이에요. 한번 케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인공지능 로봇 8에게 자, 팬케이크 뒤집는 거를 지금 해보라고 지금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어이없이 실수를 계속하고 있죠. 네. 네, 11번 했는데도 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20번 했는데도 뭐 어이없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일에 성공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성공의 이 경험을 그대로 학습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백발백중이에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강화학습이에요. 네, 스스로가 경험을 계속하게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이 로봇 8이요, 어이없이 실수한 게 그게 그냥 실수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이없이 실수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배운 거예요. 계속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니까 실수를 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정교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교가 되니까 성공을 어느 순간 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2016년도에 알파고라는 혁신적인 바둑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이세돌 9단, 우리나라 이세돌 9단과 대결을 했죠. 어떻게 됐어요?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죠. 네.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인간이 이길 것이다라고 예측했어요. 네. 왜냐하면 바둑으로 그동안 인간을 이긴 인공지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인간이 인공지능으로 바둑을 이길 수는 없게 됐어요. 예. 그 뒤로 알파고보다 더 뛰어난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알파고 제로라는 인공지능이 또 나왔습니다. 알파고 제로는요, 지금 보신 강화학습 방식의 인공지능이에요. 알파고는요, 딥러닝 방식이에요. 이소들 9단하고 싸운 알파고는 딥러닝 방식, 알파고 제로는 강화학습 방식. 네. 그래서 보시면 알파고는요, 딥러닝 방식이니까 학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16만 개 기보를 학습을 했고, 기보를 이렇게 많이 학습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7개월 동안 학습을 시켰어요. 네. 대국도 3천만 번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알파고 제로는요, 데이터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가 없어요. 강학습이니까.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냥 대국만 해보는 거야. 경험을 쌓아보는 거죠. 한 500만 번 정도 스스로 대국을 했고, 데이터로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서 자,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단 3일 걸렸어요. 3일. 알파고는 7개월 걸려서 인공지능을 만들었고, 알파고 제로는 3일 걸려서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알파고 제로 싸움을 붙였더니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를 100번 싸워서 100번을 다 이겼어요. 3일 동안 짧은 기간에 만든 인공지능이 7개월 동안 만든 인공지능을 이겨버렸어요. 네, 한 번도 안 지고. 네, 강화학습이라는 또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또 탄의 특징은요, 강화학습은 자, 딥러닝과 달리 컴퓨팅 파워가 필요가 없어요. 별로. 딥러닝처럼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노트북, 네, 컴퓨터, 이 정도 여러분의 노트북 컴퓨터 정도만 갖고도 아주 훌륭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이 대중화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구글이 참 무서운 회사고 대단한 회사예요. 구글 이 딥마인드사에서 이제 알파고를 만들었잖아요. 자, 이 딥마인드사가 최근에 뮤제로라고 하는 또 혁신적인 인공지능을 또 발표를 했어요. 이 뮤제로는요, 알파고의 수준을 또 뛰어넘어요.
자, 지금 알파고 제로, 자, 알파 제로까지 나왔는데, 자, 이러한 알파 시리즈의 인공지능들은 자, 바둑, 그리고 체스, 그리고 일본 장기, 자, 이런 데까지만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뮤제로는요, 컴퓨터 게임까지 적용이 가능한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컴퓨터 게임에 적용하면 뭐가 대단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컴퓨터 게임은요, 바둑이나 체스 같이 경우의 수가 자, 몇 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바둑도 10에 170승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게임은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경우의 수가. 왜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어느 곳이든 뭐 스타크래프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이든 갈 수 있고 거기에 반응을 또 무제한으로 자, 캐릭터들이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이길 수 있는 인공지능을,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나왔어요, 이번에. 이게 바로 뮤제로예요. 아타리 게임, 지금은 아직은 조금 단순한 보드 게임인 아타리 게임 정도를 이길 수 있는데, 아타리 게임도 역시나 게임 경우의 수는 무제한이죠. 무제한. 네. 팩맨 같은 게임 생각하시는데 팩맨을 내가 조종하는데 경우의 수가 무제한이잖아요. 어디 갈지는 내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인공지능으로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컴퓨터, 우리 인류가 가진 모든 그런 슈퍼컴퓨터를 다 동원해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이게 가능할까요? 자, 이 뮤제로는요, 인간의 선택과 집중 방식을 모방했어요. 자, 이런 거예요, 바로. 자, 우리가 먹구름이 낀 날, 자, 우리가 창문을 열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먹구름이 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간은? 바로 우산을 챙기죠. 그죠? 우산을 챙겨야 비를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우산을 챙겨 나갑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느냐? 밖에 먹구름이 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구름부터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먹구름의 모양, 색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물방울의 수, 위치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릴 확률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비를 또 분석해요. 강수량, 또 비가 내리는 위치, 비가 또 어느 곳에는 몇 리터가 내리는지, 또 빗방울의 뭐 모양, 굵기, 뭐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먹구름이 끼면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고, 비가 내리면은 결국은 비를 맞으니까 맞지 않게 해서 우산을 챙겨야 되겠구나. 이러한 이제 프로세스로 예측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구름 끼면은 빗방울 계산하고 먹구름 계산하고 이게 필요해요?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우산 챙기는 게 중요한 거죠. 비를 안 맞기 위해서. 그죠? 네. 그래서 이 뮤제로는 인간의 이러한 선택과 집중 방식, 바로 먹구름이 꼈을 때 우산을 챙기게 해주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 방식을 모방했어요. 네. 그래서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지 않고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그러한 경우의 수 6, 7가지만 예측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확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뮤제로 또 하나의 또 혁신적인 또 인공지능이 나왔고요. 그리고 알파폴드 2라는 인공지능이 또 있습니다. 알파폴드 2도 역시 구글의 딥마인드사가 개발한 인공지능인데, 자, 여러분들 그 알파폴드 2는요, 이 바이오 분야에서 쓰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만들게 가능하게 한 인공지능이 바로 이 알파폴드 2입니다. 네. 자, 알파폴드 2는요, 우리 질병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을 하는 인공지능이에요. 우리가 이제 질병 치료제를 만들려면 그 질병의 단백질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근데 단백질 구조는 3차원이에요. 3차원.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경우의 수가 무제한이에요. 예, 그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제한이라서. 그런데 이 알파폴드 2는요, 기존의 이제 질병들의 단백질 구조가 나온 그러한 연구 결과물들을 다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질병이 나왔을 때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겠는데 굉장히 정확도가 높게 예측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20년 초에 중국이 코로나19의 유전 정보를 딱 공개를 하자마자 단백질 구조를 바로 이 알파폴드 2가 예측을 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백신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만에 지금 백신을 지금 주사 맞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의 힘이 벌써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딥페이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지금 인공지능에 문제가 되는 분야죠. 딥페이크. 자, 근데 딥페이크는요, 기술 이름이 아닙니다. 자, 딥이라는 것은 이제 딥러닝의 딥이고, 페이크는 가짜 콘텐츠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는 자,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가짜 영상, 가짜 음성, 가짜 이미지, 가짜 뉴스와 같은 가짜 콘텐츠를 의미해요. 이 딥페이크를 만드는 기술은 바로 GAN이라고 하는 겐이라고 하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술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 겐이라는 기술은요, 자, 알고리즘이 굉장히 아주 신기하게 잘 만들었는데, 자,
가짜 컨텐츠를 만드는 알고리즘이 있고 가짜 컨텐츠를 구별해내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두 알고리즘이 계속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가짜 컨텐츠를 계속 정교하게 만들고 또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컨텐츠를 계속 허점을 찾아내는 이러한 두 알고리즘 계속 경쟁을 하면서 아주 정교해진 가짜 컨텐츠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 겐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제 딥페이크 컨텐츠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이 겐이라고 하는 기술은요. 2014년도에 구글 연구원이 이안 굿펠로우 박사가 만든 기술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 기술을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딥페이크로 악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을까요? 네, 그러진 않았겠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악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GPT-3라는 알고리즘,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GPT-3는요, 글을 써내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같이 인간 작가가 쓰는 것과 똑같은, 오히려 더 뛰어나요. 더 뛰어난 소설, 수필, 시 이런 걸 써내요. 이 GPT-3를 만든 이제 그 기관이 있습니다. 오픈 AI라는 이제 AI 연구 기관인데 여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한번 이 GPT-3로 쓴 글들이 있어요. 그 소설들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좀 잘하시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놀랍습니다. 네. 인간 작가가 쓰는 것과 정말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뛰어나요. 너무 재밌어요. 네. 이렇게 수준이 높게 이제 인간과 쓴 글처럼 쓸 수 있는 인공지능, 이걸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이라 하는데, 자, 이 인공지능은요 무려 1,750억 개의 온라인상의 글들을 다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글을 써봐라 하면 이렇게 이제 훌륭한 글을 쓰는 거죠. 이 GPT-3를 잘 이용하면요, 뉴스 기사를 만들 때 쓸 수가 있어요. 뉴스 기사 생성, 또 챗봇 같은데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아주 유용하게 만들 수 있겠죠. 또 이제 복잡한 문서를 요약한다거나 시나 소설을 이제 이렇게 문학 작품을 만들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GPT-3를 악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겠죠. 네. 지금도 가짜 뉴스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 같은데 가짜 영상, 가짜 뉴스 영상이 나와서 막 혼란을 만들고 하는데, 자, 가짜 뉴스를 정말 인간 기자가 쓴 것과 정말 똑같이 오히려 더 뛰어나게 잘 쓴다. 그러면 이러한 가짜 뉴스들이 사회에 퍼지고 인터넷에 유포된다. 그러면 큰 혼란, 정치적, 경제 큰 혼란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GPT-3를 만든 개발자는요, 자, 발표하는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GPT-3 모델은 유익한 응용 프로그램과 해로운 응용 프로그램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네. 자, 사실 우리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 지금 기업들, 개발자들이 기술만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 인공지능 기술을 만든 개발자가 스스로 자기가 만든 기술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건 아마 이 GPT-3가 처음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인공지능 개발자들도 조금씩 깨닫고 있다는 거죠. 네. 내가 만든 인공지능 제품이 악용이 될 수 있다. 또 인간에게 위험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자, 스스로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어쨌든 이 개발한 연구원이 자, 나쁘게 쓰면 안 된다. 나쁘게 쓰면 해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악용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자, 우리 인공지능 기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기술들이 적용된 그러한 이제 제품들을, 서비스들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먼저 자, 구글 웨이모에서 만든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의 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자, 구글 자회사 웨이모라는 회사에서 만든 자율주행 택시의 이제 운행 장면인데, 보시면 앞에 지금 운전석에 사람이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뒷좌석에 이제 승객들이 타고 있죠. 보시면 막 이제 잡담을 하기도 하고, 막 경치도 보고, 네, 막 이따가 보면 막 스마트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자, 이렇게 커브도 아주 자연스럽게 돌죠. 자, 이 구글 웨이모사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인데요. 자, 불과 저는 몇 달만 해도 자율주행차가 대중화, 상용화 되려면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뭐 한 5년 이상 있어야 되지 않겠냐, 5년, 10년.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의 수준이요, 완전 자율주행 수준을 이제 확보했어요. 완전 자율차의 기술을 이제 거의 도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율주행차의 기술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0, 1, 2, 3, 4, 5가 있는데 0, 1, 2단계는 이제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하고 3, 4, 5단계가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그러니까 5단계가 되면은요, 그냥 완벽하게 인간은 개입 없이 그냥 자율주행차를 타면 알아서 데려다 주는 게 5단계예요. 근데 이제 이 구글의 웨이모의 자율주행차가 기술 수준이 4단계예요. 4단계까지 왔어요. 예. 4단계는요, 5단계랑 별반 차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는 건 딱 하나예요. 5단계는 완전한 자율주행, 그러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고, 4단계는 특정 지역에서만 다닐 수 있어요. 지역 차이밖에 없어요. 기술력은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구글의 이 자율주행차는 올해부터 벌써 미국 피닉스에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대중적으로 타고 다닐 날이 정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수준은 조금 낮습니다. 아직. 네, 우리나라는 현대기아차가 2.5단계 정도 돼요. 아직 갈 길이 멀죠. 어쨌든 빨리 우리나라도 기술 수준이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빨리 이제 따라잡을 거라고 이제 믿고요. 자, 또 하나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지금 스팟이라는 로봇 개가 자, 문을 열고 지나가는 장면인데, 자, 이 스팟이라는 로봇 개는 많이 보셨을 건데 유튜브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로봇 기술력을 가진 회사에서 만든 로봇 개예요. 이 스팟이라는 개는 지금 경찰서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간 경찰이 좀 들어가기 어려운 위험한 지역 있잖아요. 네, 그러한 위험한 환경에서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폭탄 이제 그런 처리 부서 이런 데서 이제 같이 활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로봇 개가 굉장히 놀라운 게, 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요,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었어요. 네, 이렇게 문을 열고 닫는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느냐? 뭐 인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인간은 뭐 문 열고 닫는 거 너무나 쉽죠. 근데 이게 인공지능 로봇에게 이거를 구현하려면 너무나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불과 몇 개월 만에 벌써 해냈어요. 이제 이처럼 벌써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이, 로봇 기술이 점점 어마어마하게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얼마 안 가면 인간과 거의 이제 똑같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사를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 회사를 아시겠지만 작년에 현대차에서 1조 원에 인수를 했어요. 우리나라 현대라는 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력, 세계 최고 로봇 기술력 가진 회사를 1조 원에 인수를 했는데, 자,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잘못 봤나 이런 생각했어요. 너무나 좋은 결정, 너무나 대단한 결단을 내린 거예요, 현대차에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아직 인공지능 기술이 뒤떨어져 있어요. 많은 인공지능 선진국들에 비해서. 하지만 이러한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따라잡고 이제는 더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인공지능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이런 스팟 개, 강아지 개 엄청 다닐 겁니다. 이제 조만간 많이 보시게 될 거고, 아마 현대차에서는 이 기업을 자동차에 활용하려고만 구입하진 않았습니다. 자동차에는 당연히 넣을 거고, 이제는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러한 로봇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드론, 택시 이런 것도 만들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현대차의 한번 횡보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 며칠 전에 자, 우리 신한 라이프라는 기업에서 광고를 하나 찍었는데, 그 광고에 나온 자, 여자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여자 주인공.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상인간이었어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자, 디지털 휴먼이었습니다. 한번 그 광고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자, 로찌라고 하는 가상 인물이에요. 가상 인간. 자, 라이프가 놀라운 게 아니라 자, 엄청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 로찌라고 하는 가상 인간이에요. 근데 춤을 인간보다 더 잘 추고 너무 자연스럽게 추고 네, 너무나 아름답게 구현을 했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마 자기가 가상 인간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으면 아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20대 여성으로 설정된 이제 디지털 휴먼이고요. 세계 여행과 패션 등에 관심이 많은 거로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2만 4천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신한라이프라는 회사에서 자, 가상인간을 최초로 광고 모델로 발탁을 한 케이스예요. 자, 이제 연예인들 일자리 문제 생각해야 돼요. 네, 이제 기업들이요 광고 모델로 연예인을 안 쓰고 이렇게 가상인간, 디지털 휴먼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저렴하죠. 연예인들 막 돈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연예인들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 광고의 이미지, 그 기업의 이미지가 한 번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게 훼손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가상인간은 자, 문제를 일으킬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늙지도 않아요. 네. 얼마든지 그리고 어떻게 해달라는 데 다 해주잖아요. 네. 연예인들은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안 해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이런 가상인간은 다 해준단 말이에요. 저렴하게. 그럼 누가 이제 연예인들 쓰겠습니까? 연예인들도 이제 일자리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산업에도 많이 인공지능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어요. 특히 농업 분야. 자, 미국에서는 농장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오이 농장에서 오이를 일일이 이제 등급별로 분류를 해야 돼요. 9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걸 일일이 다 눈으로 사람이 보고 자, 인간이 다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이걸 인공지능으로 도입을 했어요. 근데 정확도가 떨어질 줄 알았더니 무려 95%의 정확도. 사람보다 더 잘해요.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고, 그죠? 그리고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죠. 인공지능 혼자 다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직원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 비용도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산업 현장에서도 이제 활용이 되는데 문제는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바로 일자리 문제죠, 역시. 이 기존의 농장에서 일했던 이러한 직원들의 일자리가 또 이제 없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자, 챗봇. 요즘에 챗봇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공공기관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챗봇이 상담을 해줍니다. 민원 상담을 이제 챗봇이 해줘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많이 도입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쇼핑몰 같은 기업들, 또 이제 보험회사라든지, 네, 이러한 회사들이 상담을 다 챗봇이 이제 해줍니다. 네. 근데 챗봇이 또 등장하려면 우리 편리한 점이 굉장히 많죠. 많지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역시 일자리 문제. 기존에 이제 상담했던 상담원들이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런가 하면 환경 보호에도 우리 인공지능 기술이 쓰이고 있어요. 자, 멸종 위기를 우리가 이제 보호하는 데 쓰이고 있는데 바다소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네, 바다소라는 동물이 바닷속에 살아요. 근데 일단 발견을 해야 지금 이제 멸종 위기예요. 그래서 발견을 해야 보호를 하는데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동안 바닷소가 발견되었던 지역들의 데이터를 다 학습을 시켜서 그걸 드론에다가 넣어가지고 바다에 띄웠어요.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사진을 막 바다 사진을 찍어서 인공지능에게 자, 어디에 바닷소가 있을 것 같은 곳을 좀 알려줘 했더니 이렇게 이제 찝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빨간색 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바닷소가 있다라고 인공지능이 이제 예측을 해준 건데 자, 인간의 눈으로 보세요. 이게 바닷소가 보이세요, 여기에? 네, 안 보이죠. 인공지능이니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약 80%의 정확도로 바닷소를 찾아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멸종 위기의 동물들을 보호하는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인공지능 앵커, 인공지능 아나운서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활용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AI 앵커가 전하는 내비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61명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이 4월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방역 당국은 안심하긴 일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오늘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국가 무료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생사상의 문제는 아니라며 현재까지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보신 아나운서는요. 자, 다 아시죠? 김주아 앵커인데
MBN이라는 방송국에서 이 김주아 앵커를요 그대로 모델링했어요. 8시간 동안 김주아 앵커 보고 그냥 계속 대본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이제 만들어낸 인공지능 아나운서예요. 이 김주아 앵커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에요. 근데 말하는 목소리나 톤이나 눈짓, 눈 표정, 눈 깜빡임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한국교통연구원의 추석 연휴 통행실태 조사에서 추석인 다음 달 1일에 귀성객이 가장 몰릴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 말하는 그 멘트랑 입 모양이 일치를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정교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요, 기사를 이제 텍스트로 쓰면요, 이 인공지능 아나운서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네. 이제는 앵커 아나운서도 일자리를 걱정하게 됐다는 거죠. 네. 자, 이러한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장애인 분들을 위한 인공지능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I'm Sakib Sheikh. I lost my sight when I was 7, and shortly after that I went to a school for the blind, and that's where I was introduced to talking computers, and that really opened up a whole new world of opportunities. I joined Microsoft 10 years ago as a software engineer. I love making things which improve people's lives, and one of the things I've always dreamt of since I was at university was this idea of something that could tell you at any moment what's going on around you. I think it's a man jumping in the air doing a trick on a skateboard. 자, 아시겠나요? 지금 이분은요, 시각 장애인이시죠? 근데 시각 장애인이신데 직업이 프로그래머예요. 개발자예요. 자, 근데 어떻게 개발이 가능할까요? 자, 바로 비밀은 스마트 글래스에 있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이 스마트 글래스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장면을 인공지능이 다 묘사를 해줘요. 읽어줘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앞이 안 보여도 앞에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심지어 회의실에서도 이런 이제 회의가 가능한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I see two faces. 40-year-old man with a beard looking surprised. 20-year-old woman looking happy. 네, 이렇게 이제 회의하는 장면인데 여기에도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인공지능이 다 파악을 해줘요. 앞에 남자분은 40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분이 놀라워하고 있다. 옆에 여자분은 20살 돼 보이는 여자분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걸 다 읽어줘요. 묘사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상황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인공지능, 시각장애인의 인공지능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명품 가방이 가짜가 되게 많잖아요. 명품 지갑도 그렇고. 이런 가짜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일으키는데, 자, 우리가 이게 전문가 아니면, 자, 이게 진짜인지 가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엔트로피라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자, 이 제품이 명품이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자, 약 3만여 종의 핸드백과 지갑 제품을 학습을 시켰어요. 데이터를. 그래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카메라로 찍으면 이게 이제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예측을 해주는데 정확도가 무려 98%.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아니더라도 이제 누구나 다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인공지능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가장 우리가 기대를 한 몸에 모고 있는 분야가 아까 바이오 분야라고 그랬죠. 자, 뇌종양, 암, 치매. 자, 이러한 진단을요, 인공지능이 아주 정확하게 해줍니다, 지금. 그래서 CT나 MRI 사진들이 있죠. 그런 환자들의 사진들을 자, 수십만 건을, 수백만 장을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환자가 이제 MRI나 CT 사진을 갖고 오면 이 환자가 뇌종양이나 치매나 암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준다는 거예요. 정확도가 무려 94.6%에 달합니다. 근데 사실 인간 의사도요, 정확도는 떨어지지 않아요. 인간 의사도 93.9%의 정확도를 보여요. 예, 비슷하죠. 인공지능이 조금 높네요. 그럼 인공지능은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예, 진단 시간. 인공지능은 2분 30초 만에 정확한 진단을 한다는 거고 인간 의사는 한 명 진단할 때 20분에 30분이 걸려요. 자, 그러면 진단을 인공지능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예, 그럼 빠르게,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단된 거를 인간 의사가 참고해가지고 네, 이제 판단해서 이제 처방하고 치료를 하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다음, 자, 지금까지는 사실 인공지능이 어떤 제품화 서비스화된 부분들이라면, 자, 인공지능이 예술을 창작하는 영역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예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예술을 창작하는 영역은 그동안 인간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예술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예술. 저도 뭐 예술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영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것 아닌가요? 인간의 영감과 고뇌와 고민 그리고 그러한 어떤 인간의 모든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본다면 인공지능은 단순히 데이터를 학습해서 모방하는 거가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인공지능도 충분히 예술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인정하시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실제로 인공지능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인 약 519명의 작품 수천 편을 학습을 해가지고 시를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1만여 편의 시를 써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약 139편을 추려가지고 시집을 냈어요. 근데 중국어 아시는 분은 한번 좀 오른쪽에 이 화면을 보셔서 중국어를 한번 번역을 해보시면 굉장히 아주 멋진 시라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시를 인공지능이 써냈다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자, 인공지능이 작곡도 합니다. 네, 인공지능이 작곡한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노래를 들으신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노래가 되게 좋지 않나요? 예,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좋았고 인공지능이 꼭 만든 거 아니라고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말을 안 듣고만 들었으면 정말 인간이 만든 거 들어 해도 손색이 없어요. 자, 이 노래는요 소니의 인공지능이 만든 데디스 카라고 하는 이제 팝송인데 자 비틀즈의 느낌이 약간 들지 않나요? 네. 예, 그 이유가 비틀즈 풍의 팝송들 13,000여 곡을 학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노래를 만들어봐라 했더니 작곡을 해봐라 했더니 이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정말 인공지능이 예술을 할 수 있다라고 믿어도 될 것 같은 수준이에요, 진짜. 네. 자, 그다음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립니다. 네. 인공지능이 이제 동양화도 그리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수묵화죠, 풍경화죠, 산수화라고도 할 수 있고 이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은요, 자 제민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인데, 자 홍콩의 빅터 윙이라는 작가가 3년에 걸쳐 만든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사실 이 그림 자체도 되게 자연스럽고 대단하지만 사실은 이 그림의 기법, 그러니까 수묵화를 우리가 그리려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필목법이라고 해서 이게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진하게 하거나 얕게 하거나 이런 눌렀다 뗐다를 이런 기법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보세요. 인공지능이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은. 네. 네. 짙게 눌렀다가 옅게 띄었다가 이게 진짜 정말 아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동양화를 그리기 어렵다는 동양까지 지금 그리는 인공지능 수준이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이 이 그림을요. 어떤 분이 1,400만 원에 사갔어요. 네. 그럼 이 그림을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이제 구매한 사람은 자 인공지능의 예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서 샀을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다라고 하는 특별성을 좀 높이 사서 나중에 투자 목적으로 팔려고 그렇게 해서 살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림이 팔렸다는 거예요. 네. 인공지능 그린 그림이. 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예술 활동까지 하는 분야까지도 지금 굉장히 폭이 넓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첫 번째 시간 함께 하셨고요. 네,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드려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